제가 오늘 목소리가 톤이 낮지요? 그쵸? 네. 제가 제 강의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잘 안 하는데, 모니터를 한번 해봤더니 다른 분들 강의보다 톤이 하이톤이더라고요. 한 톤이 높더라고요, 제가. 민법을 하다 보면 소리도 버럭버럭 지르게 되고 그래서 톤이 높아지는데, 다른 분들 차분하게. 여러분들 공시 들어보셨나요? 네. 강승구? 네. 차분하죠? 조용하고. 친구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들으면 기분 나쁘게. 자식이 목소리가 쫙 깔려. 멋있어. 덩치도 딱 좋고 목소리도 멋있어. 나긋나긋하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차분하게. 강승구가요? 저를 예를 들어요? 이라는? 저를 예를 들면 안 되는데. 개론의 이동기 선생하고 저하고 공시의 강승구하고 셋이 이렇게 친구예요. 네? 제가 훨씬 젊어 보인다고요? 그렇죠. 뭐 원래 제가 동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셋이 친합니다. 서로 이제 공시형 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토스해주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건 거기서 해주고 이렇게 코드가 잘 맞아요. 그런 쪽으로. 강의 들을 때도 이렇게 같은 팀으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이 서로 잘 맞아야 서로 과목끼리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푸시업도 되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도 1차 과목 개론 선생하고 또 친구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젊어 보입니다. 네. 개월수는 제가 제일 빠릅니다. 그 중에서. 네. 개월수는 저는 봄에 태어났고, 물론 이제 이동기 선생은 뭐 출생신고가 1년 늦게 됐다고 맨날 뻥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본인은 아니래. 본인은 나보다 한 살 많대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강승구는 저보다 많다 그래도 다들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녹화되지요? 큰일 났다. 강승구가 보면 안 되는데. 어쨌든 톤을 좀 낮춰서 강승구처럼 좀 멋있게 굵은 톤으로 취득을 봅니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 취득도 우리가 쭉 봐왔던 권리 변동의 하나고요. 이 취득의 원인이 두 개가 있죠.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과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 매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전 등기하면 취득합니다. 동산의 경우에도 매매를 했다, 점유를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법 총론에서 봤던 내용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법률 행위에 의한 취득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법률 규정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세 개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요. 무주물 선점이 있고, 유실물 습득이 있고, 매장물 발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첨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첨부는 또 다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합이라는 게 있고요. 혼화라는 게 있고요. 가공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물건을 돈 주고 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에따 너 소유권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그 중에서 요 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매년 나옵니다. 취득시효. 너무나도 중요하고 매년 나오는데 어려워요. 나머지는 나중에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요것도 저당권 같은 데 가면 써먹어요. 그래서 조금 중요하긴 한데, 요건 이따가 나중에 개념만 좀 잡으시면 되고, 요번 순환에는 이런 거 안 봅니다. 쉬운 거 이런 건 안 보고 취득시효만 기본 개념. 나머지는 그냥 한번 들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요거는 기본 뼈대를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일단 시효라는 제도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시간이 경과되면 우리 민법이 어떤 법률적 효과를 인정하는데, 그 효과가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권리를 취득하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하고요. 취득하는 것을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근데 소멸시효는 우리 시험에 없고요. 시험범위에. 이제 취득시효만 있습니다. 취득시효. 그럼 취득시효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일정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뭐를 취득한다?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냥은 안 되고요. 일정 시간 점유를 해요. 점유. 점유취득시효라고도 부릅니다. 점유취득시효. 뜻은요. 물건을 부동산 또는 동산을 말합니다. 물건을 점유를 하고요. 점유하니까 일단 뭐가 인정돼요? 점유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점유하면 일단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 점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요. 그러면 그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이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뺏겨요. 법에서. 뺏어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권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제도입니다. 억울한 제도인데 어쨌든 우리 민법은 이렇게 취득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왜 이런 황당한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가는 신경 안 쓰세요.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인정해주는 이유, 그걸 취지라고 합니다. 취지. 유형을 좀 먼저 표를 통해서 유형을 먼저 틀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물건이니까 부동산도 취득시효가 인정되고 동산도 인정이 되겠죠. 두 개 공히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인정됩니다. 점유취득시효. 공통적으로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인정이 되고요. 부동산만은 등기부취득시효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 동산은 당연히 등기부취득시효라는 건 없고요.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는 24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등기부취득시효는 245조 2항인데요. 나중에 볼 겁니다. 어쨌든 부동산에는 취득시효가 두 개가 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반면에 동산은 점유취득시효만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246조에서.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동산을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5년만 점유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각각 장기취득시효, 단기취득시효 이렇게 부릅니다. 유형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형은. 네 번째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게 물건이죠. 물건. 그렇죠? 취득시효의 객체가 되는 게 물건인데 그 물건 중에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거면 자기 소유 부동산 되냐, 국유재산 되냐, 토지의 일부 되냐, 공유지분이 되냐, 공물이 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 다섯 번째로 요 대상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취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뭘 취득한다 그래서 아까 소유권이라고 했죠? 근데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권 따위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취득시효의 기본적인 뼈대예요. 취득시효 제도가 뭐고 어떤 유형이 있고 그 객체가 되는 물건은 어떤 게 문제가 될 것이며 그 물건에서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가 이 정도가 취득시효에서 문제가 되는데 오늘은 취득시효 제도라는 게 이런 거다 하고요. 요런 유형이 있다. 요것만 뼈대를 일단 잡으세요. 요 중에서 요 놈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요 놈이. 왜냐하면 요 놈은요. 법에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요 놈은. 근데 요 놈은 달라요. 요 놈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요 놈. 245조 1항.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갑소유 땅을요. 을이 점유를 합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했으니까 을에게 무슨 권이 인정됩니까?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245조 1항에서 을이 이 땅을 점유를 할 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요 소유의 의사도 어려워요. 개념이. 도둑놈 심보를 말합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그 점유가 20년이 계속이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이전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취득시효는요, 나머지 취득시효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요 놈은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요거예요. 요걸 갖췄다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갑에서 을로 등기가 이전이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길 뿐입니다. 이때 아까 잠깐 점유권에서 말씀드렸던 거, 우리 민법이 물건을 점유하면 일단 점유하는 것 자체로 뭐를 인정해주고 점유권을 인정해주고, 그걸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 효과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랬죠. 그걸 점유의 태양 그랬어요. 요게 점유 태양이에요. 요게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 계속 점유 등등이 점유의 태양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점유를 했을 때에만 요런 별도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점유 태양이 곳곳에서 써먹습니다. 취득시효에서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소유의 의사가 뭔지, 평온이 뭔지, 공연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지금 몰라도 되고,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을이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 이전 등기 청구. 그럼 갑은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갑의 입장에서 소유권을 뺏기는 거예요. 소송으로 하면 갑이 진단 말이죠. 법원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라. 그럼 갑 억울하죠? 억울해요. 법원 앞에서 분신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국가 전체의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의 부의 측면에서 보면 이 토지를 20년 이상 방치하고 있던 갑과 그래도 20년간 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을, 누가 더 나아요? 을이 더 나은 거예요. 땅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갑보다는 그래도 그 땅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을이 더 기특한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땅을 방치하고 있던 갑의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을에게 줘버리겠다라는 취지의 제도가 취득시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경제 전체의 측면에서. 네? 그게 인정 취지예요. 인정 취지인데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일단 수긍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갑소유 땅을 을이 이렇게 점유해서 이런 요건을 갖춰가지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겨서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했을 때 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주냐 말이죠. 안 넘겨주죠? 안 넘겨줘요. 갑이 아이고 내 땅을 20년간 사용하시느라고 애쓰셨네, 얼른 등기 가져가세요 라고 말하는 갑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내 땅을 무단으로 쓴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이에요. 지금 네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난리 칩니다. 갑. 그러다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겠죠. 찾아갔더니 변호사가 아이고 그 등기 넘겨줘야 됩니다. 소송 가면 집니다. 그래요? 큰일 났어요. 갑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병한테 팔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을이 취득시효 안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갑이 순순히 등기를 안 넘겨준다 그랬어요. 그럼 갑하고 을이 소송이 붙어요. 판례가 쌓여 있겠죠. 두 번째로 갑이 팔아먹어요. 한 놈이 더 나타났어. 그럼 또 싸우겠죠, 이렇게. 그렇죠? 소송이 여러 건이 생기게 돼요. 취득시효가 그래서. 그래서 판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게 시험 문제 집중해서 나옵니다.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럼 간단히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두 개를 보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갑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갑이 이렇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얘한테 등기를 넘겨줬어요. 얘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얘가. 요거는 구조가 이중매매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에게 팔아먹은 거니까. 이중매매하고 구조가 똑같고, 이중매매에서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먼저 등기한 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있는데 갑이 느닷없이 병한테 팔아먹어서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을은 병한테 가가지고 내가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데 중간에서 왜 새치게 했냐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병한테.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걸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을의 이전 등기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가? 상대방이 누구냐? 을의 이전 등기 청구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냐? 시효가 완성이 될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이게 아주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예요. 대법원에. 을이 갑소의 땅을 점유했고 20년이 딱 됐다. 20년이 딱 되는 게 시효 완성이에요. 그 20년이 딱 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 얘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럼 얘는 완성된 이후에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머릿속에 꽉 넣으셔야 돼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는 더 이상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하고 팔아먹은 갑한테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책임 추궁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걸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일단 한 세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지를 막 쳐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하여튼 많아요. 이제 그런 판례들은 조금씩 추가하면 되고 일단 기본이 되는 세트가 요겁니다. 요거. 또 하나가요. 또 하나 기억하실 게 갑소의 땅을 을이 점유를 했어요. 점유하고 20년이 됐어요. 시효가 완성됐죠? 자, 완성될 때도 계속해서 갑이었어요.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어찌된 명분인지 갑이 순순히 등기를 넘겨줘요. 을은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등기 한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을이 등기 한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을이 점유를 한 때부터 을이 등기할 때까지는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였다고. 그러니까 갑은 당연히 을한테 야 20년 이상을 너는 남의 땅을 사용한 거야. 사용료를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사용료가 땅값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얘는 소유권 취득 하나 많아요. 차라리 땅 돈 주고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원래는 을이 등기한 때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원칙이긴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한 때로 소급한다. 을이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다고요? 점유한 때로 소급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추가적으로 생겨요? 저 기간 동안 세금 누가 내는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이런 걸로 해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느냐?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해서 취득한다. 이렇게.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딱.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기본 시간에는 기초 시간에는 이것만 일단 명확하게 개념과 어떤 유형이 있다는 것 하고요. 그 중에서 부동산 점유 취득시의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결론적으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은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취득한다라는 것까지만 쫙 머릿속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나중에 다른 판례들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유권 취득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로 이렇게 취득한 소유권의 효력이 나오는데 이 효력은 다른 것 아니고요. 소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을 간단히 보시면 돼요. 아까 점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보셨죠?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 근데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 보면 소유권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 할 수 있지요.
그게 소유권에 타잡은 물권적 청권인데 이제 이건 나중에 점유권에 타잡은 물권적 청권을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요걸 보면서 점유권에 타잡은 물권적 청권하고 다른 점이 뭔가 요거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규정 자체가. 권리가 다르니까 내용도 다르겠죠. 결론은 똑같아요.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에.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비교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일단 소유권에도 물권적 청권이 있구나. 세 가지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여기까지만. 그 다음 이제 하나 기억하실 게 공동 소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 요 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서 나올 수 있는 거 1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1순위. 2순위가 뭐냐. 요 두 놈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떨어지지만 3순위가 뭐냐. 4순위가 뭐냐. 부합. 그럼 이거는 물권 총론 점유권하고 결합돼서 나와요. 대단히 중요하기는 해도요. 소유권 자체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권적 청권은. 어쨌든 이런 정도가 소유권에서 중요한 건데 그럼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가 왜 중요할까? 나머지를 이해하셔야 공유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공동소유라는 게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일단 공동소유는요. 물건이 하나예요. 그럼 소유권 몇 개예요? 하나겠죠. 일물, 일권주의니까. 그런데 소유자가 여럿 있어요. 이게 공동소유예요. 하나의 물건이고 소유권도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럿 있는 걸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공동소유. 나중에 저당권 가면요. 공동저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공동저당도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저당권에 수인의 저당권자 이렇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공동저당은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공동저당은 수개의 물건, 수개의 저당권, 한 사람의 저당권자가 나와요. 그게 공동저당이에요. 개념에 공동자가 들어가 있어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단 먼저 머릿속으로 파. 그래서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하나의 소유권, 수인의 소유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 총유를 먼저 봅니다. 공유하고 합유하고 총유가 있다 그랬는데 총유를 먼저 보는 이유가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닌 게 다 공유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유도 아니고 총유도 아니면 다 뭐다? 공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총유가 뭔지부터 봅니다. 총유. 우리 민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인. 그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사단법인이라고 했어요. 이 사단법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리 사단법인,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 주식회사입니다. 주주라는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예요. 거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게 주식회사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모인 단체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면 사단법인이고요. 장학재단 같은 것들은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 재산을 출연하죠. 그 재산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게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이 되려면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앞에 6자리, 뒷자리 7자리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요. 법인은 출생신고 이퀄 뭐예요? 설립등기하게 되면 앞자리 6개, 뒷자리 7개의 법인 설립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법인 등록번호. 이렇게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되는데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 중에서 사단이죠. 설립등기를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종중, 교회, 사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동창회. 아유, 보다 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찾다 보면 무지하게. 이런 단체들은 설립 등기를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왜? 설립 등기 하는 순간 관할관청에 감독을 받아요. 조기축구회, 문화체육관광부에 설립 등기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독을 받게 돼요. 일진회, 교육부에 설립 등기하게 되면 교육부의 감독을 받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안 해요. 문제는 돈을 모아서 뭘 사요, 얘네들이. 조기축구회 맨날 초등학교 운동장 빌려갖고 아침에 공차기 하기 힘들어. 아예 땅을 사버렸어. 마음껏 공차려고. 일진회. 다른 학교와의 패싸움에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봉고차를 샀어. 쇠파이프를 샀어. 이게 누구 거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얘네들은 설립 등기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라는 게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다면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 축구회 소유, 일진의 소유 이런 게 없어요. 종중 소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민법상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해요. 종중에게 소유권이 있다. 조기 축구회 소유권이 있다. 이런 걸 인정을 못합니다.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법인 사단 구성원, 이걸 사원이라고 그래요. 사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원 생각하지 마세요. 네? 주식회사로 따지면 주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비법인 사단 구성원의 공동 소유를 인정합니다. 이걸 총유라고 합니다. 비법인 사단 구성원의 공동 소유를 뭐라 한다? 총유. 자, 이 총유는 잘 보세요. 이 땅 원래 누구 거예요? 조기 축구회. 그렇죠? 봉고차 쇠파이프 누구 거예요? 일진회 소유예요. 원래는 이 단체 소유예요. 종중 소유고 교회 소유고 사찰 소유고 등등 소유인데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구성원 공동 소유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총유 재산에 대해서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총유의 특징입니다. 이거 지분 인정하면 더 웃겨요. 조기 축구회 공을 하나 샀어요. 돈 모아서 땅도 샀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90%를 했어, 돈을. 그럼 회장님은 90%의 지분을 주장하겠죠. 공차기 하면요. 땅, 운동장 90%를 회장님 혼자 써. 공도 90%를 회장님이 점유해야 돼. 그러면 회장님 혼자 공차겠죠? 안 된단 말이지. 지분을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더 웃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동창회에 내가 돈을 많이 냈다. 근데 꼴 보기 싫은 애가 동창회에 가입을 해버렸다. 나 탈퇴할래. 그동안 돈 낸 거 내 거 지분 내놔. 이런 게 할 수 있냐? 없단 말이에요. 지분 자체가 없어. 이렇게 총유재산은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합유는요. 요 둘이 조합체를 구성하는데요. 조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최근에는 생활협동조합, 생협. 이것도 조합이죠. 이런 조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노동조합 같은 것들은 조합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조합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동업 계약 관계를 말합니다. 나중에 물권법 다음에 계약법을 보는데요. 우리 민법에 계약이 14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 계약이 몇 가지 있겠다고요? 14가지 형태의 계약, 거기에 조합계약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업계약관계를 말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이 1억씩 투자를 해서 식당을 운영한다. 또는 골프 연습장을 하나 운영한다. 그러면 건물 하나 지어. 이 돈 가지고. 그 건물 누구 거냐 말이죠. 골프 연습 스크린 샀어. 이게 누구 거냐 말이지. 컴퓨터 샀어. 누구 거냐. 책걸상 샀어. 누구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골프 공 샀어. 이게 누구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동업관계에 터져봐 조합체를 구성했을 때 그 조합체로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그 물건이 누구 소유냐? 조합원 공동소유. 요거를 합유라고 합니다. 요거를. 동업자 공동소유를 뭐라 한다? 합유. 자, 이때 합유는 총유와의 차이점이 뭐냐? 지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자신이 투자한 돈만큼 지분 갖겠죠? 수익도 지분 비율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총유와는 달리 뭐가 있다? 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분을 함부로 팔아먹질 못해요. 자, 지분을 팔아먹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갑과 을이 1억씩 모아가지고 동업을 하고 있었는데 을이 지분을 병한테 팔아요. 을이 지분을 병한테 판다는 건 갑을 동업관계가 갑, 병의 동업관계로 바뀌는 거죠. 근데 갑은 병을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동업자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야 팔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합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어요. 여기 합의입니다. 자, 합의 총유 개념 구별되시죠? 합의 총유를 뺀 나머지가 다 뭐다? 공유다. 공유다. 갑이 A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상속이 일어나겠죠? 상속인이 둘이 있어요. 을하고 병. 그러면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갑의 상속인 을과 병이 갑 소유 토지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물건의 소유권은 하나지만 소유자가 둘이 생겨요. 이때 이 둘 사이에 단체 구성원이에요? 상속인 단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둘이 동업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유다. 그래서 공유는 합유나 총유와는 달리 공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이 없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소유자만 여럿 있을 뿐이지 하나의 물건의 소유자만 여럿 있을 뿐이지 그 소유자들 사이에 아무런 교류가 없고 인적 결합이 없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소유 형태를 공유라고 합니다. 공유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분이 존재하고요. 지분 얼마든지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공유가 제일 문제가 많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총유는요, 단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단체는 내부 규율이 있어요. 회 같은 경우 회칙 있죠? 조기 추구회. 그거를 법에서는 정관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또는 규약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총유자들 사이에 총유물을 둘러싸고 요 물건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면 요걸로 해결하면 돼요. 민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조문도 몇 개 없어요. 그렇죠?
다툼이 생기면 지들끼리 이걸로 해결하면 됩니다. 또 다툼이 생겨서 법원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은 민법 뒤지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도 별로 없고 국가가 개입할 여지도 크질 않아요. 두 번째 이거. 둘 사이에 합의 재산 갖고 다툼이 생겨요. 계약 관계로 해결하면 되죠. 계약하면서 어떻게 나누자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민법이 개입할 여지가 적어요. 계약서 보고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조문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거 둘 사이에 아무런 결합이 없죠. 다툼이 생기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게. 그래서 민법의 조문이 공동소유와 관련된 민법 조문이 대부분 공유에 몰려 있습니다. 조문도 많고 분쟁도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공동소유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이겁니다. 합의나 총유는요 단독으로 내는 경우가 없습니다. 합의 총유를 물어보고 싶으면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지문 한두 개가 요거나 요거에 관련된 거예요. 대부분은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것은 공동소유를 줄임말이 공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공유를 공동소유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동소유 속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이제 공유가 제일 중요한데 공유를 공부하실 때 요 공유물하고요 공유 지분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민법의 공유 조문도 공유에 관련된 조문도 공유물에 관한 조문과 공유 지분에 관한 조문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토지가 하나 있는데 을과 병이 공유하고 있다. 토지가 있는데 을이 2분의 1 지분이 있고 병이 2분의 1 지분이 있다. 이때 얘네가 이 땅을 팔아먹는 경우 땅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거 하고 을이 요 지분을 팔아먹는 경우 을이 혼자 은행 가서 은행에다가 땅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위에 거 아래 거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예요? 다르죠. 전혀 달라요. 위에 거는 공유물 물건 자체를 팔아먹고 물건 자체에다 담보권을 설정하는 거고요. 요거는 지분을 팔아먹고 지분 자체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요거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이거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개념과 공유 지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좀 구별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조문도 나눠서. 그래서 공유를 보게 되면 공유 지분에 관한 설명과 공유물에 관한 설명이 따로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구별하시자. 공유 공부하실 때 공유물과 공유 지분을 구별하시자. 또 하나가요. 아까 상속재산을 생각을 해봅니다. 갑이 사망을 했고 을과 병이 상속을 받았어요. 갑이 사망하는 순간 장례를 치르면서 을과 병이 앉아가지고 야, 땅 어떻게 쪼갤까? 장례 치르면서 땅 어떻게 쪼갤까 생각하는 후레자식 놈들은 없겠죠.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장례 치르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고인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애달픈 게 이제 조금씩 서서히 얽혀지면 이제 그때 가서 갑과 을과 병이 모여가지고 땅을 좀 나누자 말이지.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공유물 분할이라고 불러요. 자, 상속인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공유물 쪼갤 수 있죠. 쪼개야죠. 근데 쪼갤 때요. 을이라는 애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6개월도 지났고 그랬습니다. 이제 병하고 정을 불러가지고 야, 이제 우리 좀 나눌 때가 됐다. 나 돈도 필요하고 땅을 나누자. 라고 분할을 청구합니다.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가요? 청구하겠죠. 이럴 때
병과 정이 알았다. 그리고 협의를 해주면 좋은데 이 병과 정이 아니 아버님 돌아가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가 급하다고 나누냐. 한 3년상은 치르고 나누자. 거절을 딱 합니다. 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이 거절하면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을 나누자고 청구를 했는데 다른 공유자들이 거절을 딱 해요. 이럴 때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사람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그 말은 공유물 분할 청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공유물 분할의 자유라고 해요. 이게 합의나 총유하고 또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총유는 아예 지분이었기 때문에 분할이 금지예요. 분할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합의도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할을 못해요. 근데 공유물은 분할의 자유가 있다. 분할의 자유가 있다는 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분할을 청구했을 때 둘이 거절하면 분할을 못한다. 그래버리면 얘는 분할의 자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할의 자유라는 것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 분할을 원하면 다른 공유자들은 설령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모여서 분할을 협의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할할지를 협의를 해야 돼요. 그걸 분할 협의 의무라고 합니다.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들도 분할 협의에 응해서 공유자 전원이 어떻게 분할할지를 협의를 해야 되고요. 이 어떻게 분할할지가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분할 재판입니다. 그래서 공유의 두 가지 특징. 일단 공동소유가 세 가지가 있고요. 합유 총유가 이런 거고 공유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공유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공유는 지분이 존재하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지분이 존재하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 두 번째로 지분과 공유물을 구별해야 돼요. 공유물을 팔아먹는 것과 지분을 팔아먹는 건 구별하자 말이죠. 세 번째로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다. 이게 또 다른 특징이 돼요. 그리고 분할의 자유라는 것은 공유자 중 1인이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들은 설령 분할을 원하지 않더라도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유는 요 분할까지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소유권 의부터 시작해서 공동 소유까지 한 세트.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그 중에 중요한 게 어떤 거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 개념 정도를 오늘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소유권까지 했습니다. 용익물권 하면 돼요. 요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